저는 지금 모아나 사파에 도착했습니다. 사파에 왔다고 하면 무조건 들려야 하는 감성 포토존이죠. 모아나 사파는 입장권이 90,000동 정도예요. 90,000동 정도 내신다고 전혀 아깝지 않은 포토존이 이 모아나 사파에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유명한 포토 스팟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샷 각에 따라 조금씩 모습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자, 먼저 저 앞에 보이는 여성상 조형물입니다. 이 여성상은 커다란 얼굴 형상의 조형물로 손바닥 위에 얼굴이 놓인 독특한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사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신비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예술인데요. 잔잔한 수면 위에 떠있는 하얀 피아노. 와, 진짜 이건 그냥 화보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특히 멀리 구름 많이 낀 날 수면 반사가 은은하게 되면 진짜 예뻐요.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 치는 포즈를 추천하고요. 하늘을 보고 앉아 있으면 더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건 모아나 사파의 시그니처죠. 흰색 대형 날개 조형물인데요. 가운데 딱 서면 마치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은 느낌? 뒤에 하늘이 뻥 뚫려 있어서 이걸 꼭 해질 무렵이나 오전 햇살 좋을 때 찍는 거 추천합니다. 자세는 살짝 옆으로 돌아서 고개 돌리는 포즈가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그네 포토존은 모아나 사파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양쪽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어 앞은 탁 트인 삼뷰라서 타자마자 감탄이 나옵니다. 중간에 멈춰서 앉은 채로 찍은 것도 예쁘고 살짝 흔들리는 순간을 연속 촬영으로 남기면 진짜 좋다고 그러네요. 모아나 사파는 베트남 사파 지역에 위치한 인기 있는 관광지로 아름다운 자연전광과 다양한 포토를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생샷 명소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모아나 사파는 특히 자연 촬영을 위한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전통 의상을 대여하여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또한 그 모아나 사파는 깎감마을과 함께 하프데이 투어 코스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깎감마을은 흐몽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전통마을로 전통과학과 아름다운 폭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는 사파의 함농산 입구입니다. 이 길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가면 사파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함농산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이렇게 잘 정돈된 돌계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등산이라기보다는 동화 속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랄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반겨주고 있어요. 특히 이 길을 아침에 오면 안개가 자욱해서 진짜 몽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함농산 입구를 지나면 이렇게 돌계단이 시작됩니다. 길이 참 잘 정돈되어 있어서 가벼운 운동화만 신어도 괜찮아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른쪽을 보면 이끼 낀 바위들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왼쪽엔 열대 식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함농산을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보기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점으로는 열대 식물원이 있다고 그래요.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데 잘 가꿔진 열대 식물원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고 그래요. 보통 산을 오르면 흙길과 돌길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화단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이 구간에는 양치식물, 야자나무, 고사리들이 많고 베트남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식유식물도 자라고 있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지점에 다다르면 용의 정원이 있어요. 용의 정원에는 바위들이 용의 비늘처럼 쏟아 있고 길을 따라 다양한 석상들이 놓여 있는데, 여기선 몽족, 자오족 같은 소수민족의 신화나 전설을 형상화한 조각들도 볼 수 있대요. 연못 옆에 있는 용조각은 하늘을 지켜주는 수호신 개념이라고 그러네요. 또 바위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하늘에서 보면 진짜 용의 형질처럼 이어진다고 해요. 저는 드론샷이 없어서 볼 수가 없네요. 세 번째 지점에 다다르면은 소수민족 공연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숭이 구역도 있어요. 이 구역은 문화체험의 중심인데, 평일엔 조용하지만 주말이나 축제 기간엔 현지 소수민족들의 민속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네요. 또 원숭이들이 가끔 출몰하는 구간도 있기도 해요. 관광객이 간식을 주면 슬쩍 다가와서 음식을 채가기도 하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함농산은 산이나 돌이 아주 좋네요. 저는 지금 사파의 대표적인 전망 명소 함농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파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트레킹 코스로, 정상에 오르면 사파타운과 멀리 펼쳐진 계난식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판시판산까지 한눈에 내려보다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걸어서 한 10에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해발 약 1800m 정도 되고요. 사파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트라고 그래요. 사파에 있는 함농산에 꼭 가봐야 할 포인트로는 꽃정원, 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 그리고 바위 전망대라고 하더라고요. 함농산은 입장료가 한 7만 정도인데, 7만 동 정도 되는데, 사파 시내에서 왕복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천천히 쉬어가면서 구경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군데군데
이끼가 있는가 보니 사람의 손이 아직은 덜 탄 그러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아, 이게 내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일단 길이 있어서 가고는 있는데 어째 좀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용히 힐링하기 좋습니다. 소나무가 있으면 피톤치드로 딱 좋은데 그닥 향기는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 여기 굴이 있네요. 아, 여기로 가는 길인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머리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짜! 오, 맞습니다. 아, 이런 길이 나오네요. 와, 와. 와, 이런 길. 오늘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길. 아직은 이 길을 가드놔줄 수 있는 몸매 딱 좋습니다. 이 몸매. 여기서 더 성장하면 안 되겠죠. 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여기부터는 조금 가파라져요. 숨이 차오르지만 땀방울만큼 풍경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가끔은 이렇게 힘들어야 그 끝이 더 특별해지거든요.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함농산 정상입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뷰죠. 사파 시내부터 판시판산, 고불고불한 골목들까지 전부 한눈에 들어오는 이 느낌, 카메라에 다 담기지가 않네요. 오늘은 사파가 막지가 않아서 멀리까지는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보는 느낌이 정말 그 자체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판시판산을 가기 위해서 사파 스테이션을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사파 스테이션. 이곳은 판시판산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점이에요. 스테이션 요감부터 굉장히 유럽 느낌이 나죠? 건축이 정말 멋집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매표소와 기차 플랫폼이 나옵니다. 저는 미리 온라인으로 홀룩에서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바로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구간은 짧지만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창밖으로 펼치는 사파의 언덕과
계단식론들, 그리고 전통 가옥들이 마치 그림 같더라고요. 중간에 케이블카로 바꿔 타고 한시판선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길이는 약 6km, 세계에서 가장 긴 3선식 케이블카라고 해요. 드디어 한시판선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우물로 가득해 이곳이 진짜 지상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네요. 눈 아래로 펼쳐지는 구름바다,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신전 같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집니다. 세 명의 베테랑 군인이 국기 계양대를 향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고 동작은 하나처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국기를 꺼내어 계양대를 향해 걸고, 그리고 붉은 배경에 노란 별 하나, 베트남의 국기가 차가운 산정상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바람 속에 휘날리는 그 깃발, 그리고 그 앞에서 격려하는 군인들, 누군가는 단순한 관광지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곳이 그 어떤 성지보다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해발 3143m 정상에 고요하게 서 있는 석탑, 그리고 그 옆에 거대한 불상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요. 무려 21m에 달하는 이 불상은 구름을 뚫고 올라선 듯 당당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산과 하늘을 모두 덮고 있어요. 불상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안쪽은 불빛 불화와 장식들이 영롱한 빛을 내며 방문자들을 맞이합니다. 향냄새와 함께 묵직한 고요함이 감도는 이 공간, 마치 마음까지 씹히는 기분이 드네요. 이런 곳에서는 잠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산 정상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정원에는 마부가 있기는 마차도 보입니다. 약간 동화 속 장면 같기도 하고 관광객들을 태우고 천천히 정원길을 도는 이 모습이 참 낭만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구름 위에서 시작해 전통과 신앙, 자연과 감동이 함께한 오늘 한시판 정상은 단순한 명소가 아니라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소널드에서 제작한 한시판 케이블카 설치 과정인데요. 처음에 단순히 관광용 케이블카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있자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저 험한 산을 깎고 날씨와 맞서 싸우며 거대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리는 사람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념에 가까워요. 한 명 한 명이 절벽 위에서 구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고 그 얼굴에선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느껴지네요. 이 거대한 설비가 단지 사람을 편하게 태우기 위해 만들어졌다기 보기엔 너무도 큰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공존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저 길 위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감탄하고 사진을 찍겠지만 그 바탕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땀과 시간, 그리고 눈물 같은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느낀 건 단 하나, 세상에 우연히 아름다운 건 없다는 것, 모든 풍경 뒤에는 누군가의 고된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네요.
지금은 깎깐마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중간중간 길가에 앉아 물건을 파는 흐멍족 여인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인상적인 건 그 옆에 작은 상자를 놓고 그 안에 아기를 돌보는 모습도 자주 보이는 거예요. 아기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단면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죠. 길은 제법 경사가 있지만 내려가는 내내 풍경도 좋고 구경거리도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앞뒤로는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줄지어 걸으며 저마다의 순간을 담고 있고요. 그 틈에 섞여 걷다 보면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깎깐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작은 폭포입니다. 길가 바로 옆으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이 마을의 환영 인사처럼 느껴지는데요. 물살은 세지 않지만 그 소리와 풍경이 참 평화롭고 정겹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다 보면 전통 복장을 입은 여인들이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보이는데요. 색색의 천으로 장식된 옷과 머리 장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 멀리 물가에는 말을 몰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이죠.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 물가 근처에 모여있는 흐몽족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대나무 놀이입니다. 양쪽에서 대나무 막대를 리듬에 맞춰 탁탁탁 치면 그 틈을 맞춰 뛰어넘는 놀이인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나요? 모두가 하나 되어 웃고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전통의 분위기 속에서도 꽤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은 카페들입니다. 대나무와 나무로 꾸며진 노을칼 감성의 카페들이 길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걷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쉬어가기 딱 좋아요. 카페 앞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포착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격리를 하며 마을을 단장하고 있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이렇게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참 특별하더라고요. 모두가 마을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이 풍경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고 또 누군가의 추억이 되는 여행지가 되죠. 길을 걷다 보면 우측으로 다시 한번 작은 폭포가 나타납니다. 아까 봤던 것보다 더 가까이서 더 생생하게 들리는 물소리, 이 조용한 흐름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그리고 이쯤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힐링 포인트, 바로 염소와 양들이 있는 작은 우리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인기 만점. 동물들은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손에 먹이를 들고 다가가면 정말 반갑게 다가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어른들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이제 다시 길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마주친 폭포. 조용히 흐르며 오늘 하루의 기억들을 마무리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깎깐마을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살아 숨지는 공간이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여유롭게 걷고 보고 느끼고 웃고
어느 순간 나도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깝깝마을 여행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금 저는 롱머이 다리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사파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이 엘리베이터예요.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동안 탁 트인 풍경과 숲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여서 그 자체로도 힐링입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유리다리. 총 길이는 약 300m 정도로 협곡 사이를 가로질러 놓여져 있어요. 무엇보다 이 다리 바닥이 전부 유리입니다. 아래를 보면 꽤 아찔한 깊이에요. 처음엔 발을 딛는 게 살짝 무서웠지만 몇 발짝 걷다 보니 그 매력에 금방 빠지게 되네요. 양옆으로는 짙은 안개가 감싸고 있고 아래로는 나무들과 절벽이 펼쳐져 있어서 진짜 하늘을 걷는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에요. 중간중간에는 포토존도 있어서 인증샷 남기기 딱 좋고요. 바닥 유리에는 트릭 아트처럼 금이 간 것 같은 프린트도 있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아요. 장난스럽지만 재미있는 디테일이죠. 오늘의 농머이는 안개가 정말 짙게 껴 있어서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산 너머로 스치는 운무와 바람, 그리고 새소리, 이런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도 없이 한참을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다면 잠시 멈춰서 이런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자연이 주는 힘이란 게 참 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전되는 느낌이거든요. 다리를 끝까지 건너면 또 다른 뷰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치 안개 낀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산 아래로 보이는 계곡과 나무들, 그리고 흩날리는 구름들, 이 조화가 정말 완벽합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이곳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강력 추천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순간이 될 거예요. 유리다리를 지나면 한쪽에 징검다리처럼 설치된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요. 밑은 텅 빈 공중, 위에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디딤돌. 어쩌면 이게 오늘 이 장소의 진짜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비도 오고 안개도 꽤 짙어서 선뜻 그 위를 건너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징검다리 바로 옆엔 수영장처럼 보이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물이 다 빠져 있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이 찼을 땐 어떤 풍경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을스년스러운 분위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비에 젖은 바닥, 안개에 흠뻑 젖은 나무들, 바람소리만 가끔 스쳐 지나가는 이 공간은 사람 없는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수영장을 지나 좀 더 걸어가면 작고 조용한 사찰이 나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그 고요한 에너지가 참 좋았어요.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가끔씩 흔들리는 풍경만이 배경음인 이 시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농모인은 조금 다르게 기억될 것 같아요. 환하게 개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고, 혼자였지만 그래서 더 나다운 시간을 보냈고요. 징검다리를 끝까지 건너지 못했지만 그 앞에서 느꼈던 떨림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면 오늘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겠죠? 그때는 조금 더 담담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드디어 사랑의 폭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입구에 자리한 러브 워터풀이라는 조형물. 자연 속에 놓인 이 알파벳 조형물이 묘하게 이질적이면서도 왠지 반갑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폭포, 이름부터 참 예쁘죠? 사랑의 폭포는 베트남 북부 라오카이주 사파 인근에 위치한 자연 폭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의 요정이 이 폭포 아래로 내려와 음악을 들으며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폭포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담겨 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높이는 약 100m, 우기에는 수량이 많아지고 건기에는 조금 잔잔해진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폭포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비에 젖은 나무들이 길 양쪽에서 손을 뻗듯 우거져 있고, 사람들은 알록달록 우비를 입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조금 늦게 출발해서인지 앞엔 아무도 없습니다. 길 위에는 제 발자국 소리와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만 울립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마음은 점점 가라앉는 기분이에요. 주변은 안개에 감싸여 있습니다. 가끔씩 바람이 불면 안개가 살짝 걷히면서 짙은 숲의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그 풍경 속엔 어떤 소란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잔잔한 개울이 하나 나타납니다. 맑은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이외엔 나무다리가 걸쳐 있어요. 살짝 미끄러울까 조심조심 건너봅니다. 다리를 건너고 나면 이어지는 건 돌다리. 이 돌길은 마치 비밀스러운 산책로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자그마한 다리가 하나 더 나타나고 그 다리를 건너면 개울가 돌다리가 이어집니다. 그 돌다리를 살짝 미끄러울까 조심조심 건너봅니다. 돌다리를 건너고 나면 물가 바로 옆을 따라가는 이 돌길은 마치 비밀스러운 산책로처럼 느껴집니다. 맑은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그 산책로를 쉬엄쉬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어느덧 계단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그 계단을 오르며 점점 기대감이 커집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자그마한 다리가 하나 더 나타나고 그 다리를 건너면 드디어 마지막 폭포의 자태가 어렴풋이 나타나는 폭포를 볼 수 있는 계단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사랑의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웅장하게 떨어지는 물줄기, 수십 미터 높이에서 흘러내리는 그물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다. 폭포의 물줄기 옆으로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아래로는 이 광경을 오롯이 나 혼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설이 깃든 이 폭포 앞에 서 있으니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조용하고 또 깊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사파의 사랑의 폭포였습니다. 사파에서 슬리핑 코스를 타고 약 9시간을 달려서 님빈에 도착했습니다. 님빈 현재 날씨는 선선하고 쾌적해서 여행하기에 딱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땀꽃 근처에 있는 빛동사에 왔습니다. 여기 빛동사는 푸른 동굴 사찰이란 뜻인데요. 산 중턱에 걸쳐 세 곳의 사원이 자리 잡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대요. 한번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를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하당, 즉 아래쪽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연못과 고목, 오래된 기와 지붕이 어우러진 이곳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현지인들이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광객도 많지 않고 한산한 모습이라 저도 마음이 잠시 차분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당을 둘러봤고 이제 계단을 따라 중간 사원으로 가볼 텐데요. 이 계단은 작지만 계단이 경사가 제법 있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좋아요. 이곳이 중당인데요. 중간 사원입니다. 바위 절벽 속에부터 지어진 이 사찰은 자연과 하나 된 건축물처럼 보이는데 넓게 열린 입구가 동굴 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조금 신기로운 공간으로 들어가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면 습기와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작은 동굴 안에 불상들이 모셔져 있고 천장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조용한데 조용함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주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구간 가장 꼭대기인 상당으로 향하겠습니다. 계단이 조금 더 가팔라지지만 올라갈수록 풍경이 탁 트이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와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고즈넉한 사원이 하나 있는데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파원의 느낌이 마음에 안정을 갖다 주네요. 빛동산은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과 함께 숨쉬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땀뽕 여행 중에 잠시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걷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짱안으로 배를 타러 왔는데요.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딘비누 대표 관광지 짱안입니다. 푸른 산과 강, 동굴, 사찰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진다고 해요. 오늘은 이곳에서 배를 직접 타고 동굴과 사찰을 지나며 자연 속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짱안의 보트 투어는 총 3가지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코스는 동굴, 사원, 소요 시간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1코스,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로 약 2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1코스로 선택했습니다. 배를 타고 좀 나아가면 눈앞에 펼치는 풍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에메랄드빛 강물, 깎아지는 석회암 절벽,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까지. 정말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천장이 매우 낮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할 정도예요. 동굴 내부는 어둡고 물소리만 울려 퍼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인데요. 짱안에는 이런 동굴이 무려 10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이름과 전설이 있는 동굴입니다. 짱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자연과 인문적 유산의 조화예요. 자연 동굴과 계곡을 따라가며 역사적인 사찰까지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합니다. 게다가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서 걷는 여행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동굴을 지나면 중간중간 작은 사원에 도착해 잠시 내려서 구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뜨린템플, 푸꽁, 벤트랑 같은 사원이 있는데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사원들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바위와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짱안과 땀곡의 차이점인데요. 땀곡은 조금 더 자연 중심이에요. 비교적 짧은 보트 코스에 강과 논, 절벽 위주로 감상한 여유로운 느낌이라면 짱안은 보다 구성적인 관광지예요. 다양한 동굴, 사찰, 코스가 준비되어 있고 관광관리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풍성한 여행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한마디로 땀곡은 감성적인 자연,
자연은 콘텐츠가 풍부한 탐험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발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보트를 타고 나갈 때보다 조금은 익숙해진 풍경인데요. 그리고 앞뒤로 길게 이어지는 수십 대의 보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는 이유가 뭔지 직접 와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아름다움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다 담을 수 없는 감동을 주네요. 관광객들이 먹이를 던져주니까 비단잉어들이 엄청 몰려드네요. 짱 안에 고요하고 신비로운 물길을 떠났던 오늘의 여정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동물과 사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이거들까지 참 평화롭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짱 안에 오면 몸은 천천히 마음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도착한 이곳은 님빈의 명소 항모아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들이 펼쳐지는데요. 함께 걸어보실까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예쁜 식당과 카페들이 반겨줍니다. 그와 지붕 아래 나무 테이블에 앉아 여유롭게 식사하거나 베트남 커피 한 잔 즐기는 여행자들도 꽤 많아요. 정말 이국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입가에는 현지 분위기 물씬 나는 기념품 가게들도 있는데요. 수공예 액세서리나 모자, 손가방 같은 것들도 여행 기념으로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연못과 나무, 작은 다리도 있어서 걷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이제 계단 앞까지 왔습니다. 바로 저희로 이어진 길이 항모아의 하이라이트죠. 항모아 계단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손오공이 앉아있네요. 전통 복장에 머리띠까지 풀 세팅하여 관광객들이 다들 한 번씩 웃고 사진도 찍고 가는 인기 포토존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500개 넘는 돌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올라갈수록 닭꼬치처럼 펼쳐지는 논밭 풍경과 석회암 절벽들이 점점 시야에 들어옵니다. 숨이 좀 차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길이죠. 드디어 탑에 있는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정상에 예쁜 베트남 전통 복장을 입은 소녀 3명이 여기서 사진도 찍고 풍경을 감상하며 놀고 있었어요. 색색의 옷이 자연과 어우러지니까 그 자체로 한 폭의 풍경화 같더라고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이제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항모아의 상징 바로 용조각이 있는 동선 쪽으로 이동합니다. 옥머리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작은 정자 안에 조용히 모서진 여성 물상이 있네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고요하게 높이 올라온 이 길 끝에서 만나는 평온한 순간이랄까요. 자연, 문화, 감성,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항모아. 정말 놓치기 아까운 뷰 포인트입니다. 저 멀리 짱 안의 보트 투어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네요. 정상에서 봤던 예쁜 정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연못 옆을 천천히 걸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위에서 볼 땐 한 폭의 풍경화 같고 직접 걸으면 또 다른 힐링이 되는 공간이죠. 오늘 이렇게 항모아의 계단을 오르고 정상에서 멋진 부도 보고 조용한 불상과 전통의 숨결까지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맞이한 평화로운 정원 풍경까지 그야말로 자연과 문화, 감성이 어우러진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님빈에 오신다면 꼭 항모아를 들러보세요. 단순히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마음까지 내려놓고 오는 곳이거든요. 저녁을 먹고 호아루 올드타운에 방문했습니다. 호아루 올드타운 입구에 오니 벌써
음악 소리가 경쾌하고 밝습니다. 포아로 올드타운은 민빈의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이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입구 근처 맥주바에선 음악이 흘러나오고 중년의 커플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화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포아로 올드타운은 베트남 민빈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거리, 이게 바로 포아로 올드타운입니다. 파리 입구에 도착했는데 현지 중년 여성분들이 단체로 놀러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아로는 10세기 베트남 최초 독립 왕조인 딘 왕조와 초기 레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올드타운은 그 시절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전통 문양, 그리고 붉은색 기와 지붕이 이어진 거리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지금 저는 포아로 올드타운 중심부에 있는 웅장한 탑업을 걷고 있습니다. 이 탑은 전통 베트남식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둥글게 올라간 기와 지붕과 정교한 나무 문살, 그리고 붉은 기둥 사이로 비치는 빛이 참 인상적입니다. 멀리서 보면 단순한 구조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벽면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양과 조각들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조용합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제단이 있고 향을 피워두어 은은한 냄새가 공간을 감싸고 있어요. 딘 왕조나 레 왕조 시절의 왕들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도 현지인들이 조용히 참배를 드리며 역사와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당에서 제를 지내는 의식을 하고 있네요. 두 명의 남성들이 한 여성의 머리와 옷을 정성스럽게 만지고 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의식처럼 느껴졌고, 여성은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머리에 얹은 장식, 그리고 표정 하나까지 모든 과정이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었죠. 준비가 끝나자 여성은 사당한 제단에서 천천히 일어나 양손을 모으고 제를 올리는 듯한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무대 연기가 아닌 전통적인 제사의 재현 혹은 그 정신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길고도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은 호아루 올드타운의 고요한 밤을 조용히 걷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찾은 빗동산은 정말 장엄했고 계단을 오를수록 땀은 났지만 그만큼 보였던 풍경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진 짱한 보트 투어는 마치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고요하게 이어졌고, 산과 동굴 그리고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던 그 풍경은 정말 꿈속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포아로 올드타운에서의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기에 정말 완벽했어요. 경쾌한 음악과 웃고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사당 안에서 펼쳐진 그 신비로운 퍼포먼스까지 분주했던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도, 역사도, 사람도 모두 깊게 느낄 수 있었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하루였고, 이 여운을 간직한 채 오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트남 민빈 젊은 남녀가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뚜띠엔곡을 방문했어요. 뚜띠엔곡 입장료는 5만 동입니다. 어떤 조망이 있길래 이렇게 젊은 남녀가 데이트 장소로 이렇게 방문하는지 한번 제가 쭉 둘러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과일이네요. 야, 안에다가 다 재단을 만들어 놨네요. 사과부터. 아침에 자전거 트레킹도 좋고요. 야, 이쁩니다. 옆에 비둘기가 덤으로 뭐 좀 하나 얻어 먹으려고 물속에 뛰어들어. 와, 쫙 담으려고 오네. 야, 장관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요한 물길, 양옆을 감싸는 석회암 절벽, 맑은 호수 위를 걷는 이 기분은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죠. 이 길은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못 들어와요. 오직 걸어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함은 걷는 내내 발소리조차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한 걸음, 한 숨, 한 풍경,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쉬워서 저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튜엔틴곡은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관광객도 거의 없고 입장료도 저렴해서 현지인들조차 몰래 온 천국이라 부를 정도니까요. 이 고요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돼요. 산책이라기보다는 마음속을 정리하는 여행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와, 동굴에 저렇게 불상이 있네요. 높네. 밑에서 봤을 때는 크다.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와, 와서 보니까 넓네요. 여기도 술일까요? 여기 내려가는 길. 와, 동굴 속에 감춰진 호수, 물이 있네요. 우와. 아침에 일찍 베트남 님빈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 뚜티엔곡을 방문해 봤는데요. 현지에선 사랑을 끄는 계곡이란 뜻으로 불리는데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안쪽엔 작은 사원과 감옥으로 쓰였던 동굴,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는 호수길이 있는데요. 걸어보면 마치 옛 성안을 천천히 탐험하는 기분이랄까요? 절벽 사이에 고요히 자리 잡은 연못과 돌담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그리고 산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전경까지 모든 게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관광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진짜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어요. 한적하게 걷고 조용히 머무르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이게 아이든 사원의 가격표예요. 1번은 첫 번째 그 입구까지 일렉트릭카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가격. 2번은 거기에다가 한번 데려다 주고 데려오지만 아이든 그 사원 일부 목적까지만 데려다 주고 하는 거고요. 3번은 셔틀 일렉트릭카가 돌아다니면서 내렸다가 다시 그 바이든 그 지역을 구경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엘리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셔틀 타고 또 가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3번을 표를 구입해서 구경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번 티켓을 구입해 가지고요, 바이든 입구까지 셔틀을 타고 가서 거기서 걸었다가 다 보고 다시 셔틀 타고 오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3번을 끊어야 되는데요, 버스 기사가 3번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2번을 끊었는데 2번에서 3번으로 15만 동에 30만원 바꾸려면 또 엄청난 수수료가 든다고 해서 그냥 2번으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와우, 이게 500낭인가 보구나. 이게 500낭. 모습들이 다 틀리죠. 이거를 다 만지고 가니까 무릎이, 신경통이 참 이게 염소 양을 이렇게 밟고 있잖아. 양을 사람들이 다 만져가지고 달았고 화났어요. 인자하시고 간절한 사람들의 무릎이나 이런 걸 만지면서 다 소원을 빌었던 흔적들입니다. 끝도 없이 쭉 기어졌습니다. 와, 이게 밑에는 올림을 위해서 밑에를 받쳐주고 있고 위에 따로 종이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종의 모습입니다. 바이든 사원에 오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바우탑이에요. 고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탑 사원의 내 중심부에는 웅장한 높이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끈다고 그러네요. 높이는 한 100m, 약 13층 구조고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석탑입니다. 내부에는 불교 유물 사리 부처님 유골과 불경이 보관됐다고 합니다. 여기 최상층 13층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서 린빈지역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린빈에 오신다라면 랜드마크인 바오탑을 린빈 여행에서 빠질 수는 없겠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는 편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힘들어서 편한 신발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신발을 싸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바이든 사원의 13층 높이의 전경을 보겠습니다.
다 보입니다. 네. 인비치라가 쫙 보이네요. 둘러보겠습니다. 이게 보기면서 부처님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 여기.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 삼세불전이네요. 세 분의 부처님을 다 한 번에 모실 수가 없겠네요. 이번 관광지는 뱃농 자연습지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입장료는 10만동이고요. 저는 한번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뱃농 자연습지는 210만 평 정도 되고요. 여기가 영화 킹콩의 무대가 됐던 곳이라고 하네요. 뱃농 자연습지를 배를 타고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뱃농 자연습지가 짱 안에서 사는 거는 또 색다른 맛이 있네. 역시 좀 딱 산세가 남다르네. 산세가 남다르. 이게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해요. 대부분 패키지로 오면 땀곡에서 끝나고 자유여행을 온다 하더라도 짱안이나 항마까지만 가고 가위뜬 뱃농까지는 2박 3일 정도 일정을 가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힘들어? 내가 좀 해줘? 이거 해줘? 네, 이제 난 못해. 난 힘들어. 난 이거 해야 돼. 난 카메라 찍어야 돼요. 네, I'm 카메라. 빨리. 빨리. 네. tiêu đây cái 카메라. 난 노노노. 카메라. cảm ơn Sang xin cảm ơn 여유를 넣고 싶다면 뱃농 자연습지입니다. phải núi 야, 이런데 보니까 이게 수초, 이 수초가 아주 좋네. 먹기 원숭이 저기 원숭이가 있네. 원숭이가 있네. 이야, 원숭이라고 몽키라 그러지. 망키가 뭐야? 몽키. 마키가 아니라 몽키. 원숭이가 있네요, 여기가. 여기 원숭이가 있네. 정타다. 네. 여기는 원숭이가 사네요. 멸종위기라는데 이 원숭이가 들창코 원숭이라네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들창코 원숭이인데 멸종위기래요. 바람 한 점 없고 고요한 호수 위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입니다.
새도 있고. con cò. 여기가 한 100여 종의 새도 같이 살고 있다네. 기암 개석과 들창 원숭이와 100여 종의 희귀한 새들. 정말 국립공원답습니다. 와, 뭐 잡았어요. 뭘 잡았어. 껍데기일까? 아, 저기 달팽이나 이런 걸 잡은 것 같네. 이, 아나콘다 없어, 아나콘다? 그러니까 아나콘다가 나올 만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아, 역시. 와, 지금 하늘에 새. 야, Con cò. 킹콩, 킹콩. 자, 저기가 킹콩, 킹콩 나왔던 데는. 제가 킹콩 영화 촬영지랍니다. 와우. 자, 밴동 자연습지 국립공원 수상버스를 다 타고 이제 다시 정박하러 갑니다. 벌써 해가 기워 저녁이 벌써 잤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밴동 자연습지 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물공원에 휴치해주고 있습니다. 차 지나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잘 봐주세요. 기차. 기차가 갑니다. 지나옵니다. 기차가 옵니다. 왔어요. 자, 기차 지나갑니다. 자리 가고 있습니다. 와. 하노이 그 한복판에 베트남의 아픈 역사와 마주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노이 감옥박물관 화로 수용소입니다. 이 감옥은 1899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다스리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가둔 곳이 바로 이곳 화로였죠.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낮은 천장, 철제 족쇄, 방문자들은 실제로 고문실, 독방, 집단 수감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방은 많은 분들이 멈춰서는 곳이에요. 아기를 안고 감금됐던 여성들, 동지들과 생리별을 겪은 가족들의 기록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잔혹한 감옥만은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곳은 독립과 희생을 상징하는 성지입니다.
좁은 벽 사이에 남겨진 수감자들의 시, 조용히 흐르는 전시관 음악, 그리고 그들을 기리는 촛불 하나하나까지도 이곳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관광지라기보다 기념비에 가깝죠.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정말 사진에서 본 것 같이 거품스럽게 좋습니다. 아직은 오늘은 미사가 안 열리는 모양이네요. 성당문이 안 열려 있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노이의 초등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에 겹쳐가지고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모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젊음이 넘치는 거리입니다. 이거 타고 다니고. 자, 하노이 문명은 그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유교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문묘라고 합니다. 1070년 전에 세워졌고 베트남 최초의 대학교인 국자감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첫 번째 문을 지났는데 이 문은 문성문이었고요. 학문의 신 공자를 모시는 곳이니만큼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엄청 진중합니다. 공자를 모신 서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균관이네요. 성균관. 한국의 성균관, 하노이의 하노이 문묘, 베트남의 하노이 문묘. 이게 하노이 문묘의 대학교라고 합니다. 호치민 묘소를 방문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여성들은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출입이 제한돼요. 그래서 꼭 그 가릴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시도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방에 이민화 물질이라든지 칼 같은 것들은
다 엑스레이 차단기로 해서 검사해서 다 회수하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방문할 때 준비물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는 뭐 대사관들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군인들이 후동자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네?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들어가. 이 안은 못 들어가. 뒤로. 지금은. 이거 저 안에 생가는 다 가요. 이렇게 돌아서 요 안으로. 물론 안 되고 이쪽도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뒤에가 생가니면 다 네. 있어. 여기에 원숭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 쩡꾸억 사원은 물 위에 떠있는 사원이라는 의미로 나라를 지킨다. 쩡꾸억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졌고 6세기. 네. 특히 이 붉은 석탑에는 각 층마다 부처님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사원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쪽에는 또 다른 사원이 모여져 있네요.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예불을 드리고 계시네요, 다들. 이렇게 들어가네요. 못 들어가게 딱 막아져 있네요. 작은 사찰이네요. 작은 사찰. 나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져 있고요. 한 번쯤 와볼 만한 그러한 사찰의 모습입니다. 별반 다른 사찰과 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마 그 사원에 갇혀진 의미만 제대로 새기고 여기를 본다라면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데 큰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걸로 쩡꾸억 사원의 관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를 봤어요. 한시간 올라가는 요금표를 보겠습니다. 오늘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네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손은 플랑에서 해야지. 플랑에서 해야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좀 찾아보겠습니다.